금값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일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의 금 보유고에 대한 조사를 시사했다. 17일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X에 포트녹스에서 금을 찾고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포트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느냐. 금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금은 미국 대중의 것이다. 우리는 금이 거기에 아직 있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포트녹스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육군 기지의 이름이다. 이 기지 바로 옆에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고가 있고 이 시설 역시 같은 이름으로 불린다. 1936년 지어진 이 금 보유고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시설 중 하나로 유명하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을 보관하고 있는 중앙 금고의 무늬 무게가 22톤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 시설에는 약 1억 4,730만 온스의 금이 저장돼 있는데 이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금 보유량의 약 절반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1973년 이 금의 가격을 온스당 42.22달러로 계산해 포트녹스에 62억 달러 상당의 금을 보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가인 온스당 약 2,900달러로 계산하면 4,270억 달러 상당이다. 재무부는 보안상 포트녹스의 방문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 일각에선 포트녹스에 실제 금이 없다거나 금을 팔았다는 음모론이 종종 부상하곤 한다.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공익 옹호단체를 인용해 1950년대 이후로 포트녹스에 보관된 금 매장량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부분 감사를 실시한 것은 1974년으로 당시 금고에 금이 없다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재무국은 처음으로 의회 대표단과 기자들에게 시설을 개방했다. 이후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스티븐 무누신 당시 재무부 장관이 켄터키 주지사, 의회 대표단과 함께 포트녹스를 찾아 금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공식 조사는 아니었다. 한편 공화당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선 포트녹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포트녹스를 감사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 캐서린 피치는 1988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연준 이사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이후 그녀는 주택부 투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택부가 17년 동안 21조 달러를 비인가 지출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2017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불법적인 검은 예산을 고발했다. 아래 자료는 그녀가 2021년 이후 다수의 매체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자랐습니다. 이웃들이 주택담보대출 사기로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돈이라 불리는 이것은 이웃과 가족을 파괴해야 얻을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알아야 했죠.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로 가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이후 1988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주택도시개발부 차관보가 되어 18개월을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종용한 장관과 갈등을 빚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약탈적인 대출로 주택 거품을 만들고 정직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국고에서 사라진 21조 달러 1997년 4월 주택부 자문으로 연방 예산의 엄청난 낭비에 대해 발표하며 미국 연금기금의 투자 방향에 관해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최대 규모인 캘리포니아주 퇴직연금기금 회장이 이렇게 말했죠.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포기했습니다. 가을부터 모든 돈을 아시아로 옮길 것입니다. 저는 연금기금 등의 투자금을 신흥시장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순진했던 거죠. 1998년부터 지금까지 연금기금으로 채워진 국고에서 21조 달러 약 2경 7천조 원의 국채가 사라졌습니다. 1998년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1997년 10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최소 4조 달러가 사라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국방부 계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98년과 1999년에 주택도시개발부에서도 문서화할 수 없는 조정이라며 약 76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 시스템에서 사라진 21조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주택도시개발부에서 수백억 달러가 사라졌던 1998년에 워싱턴과 관계된 몇몇 거대 기업이 놀랄 만큼 운 좋게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간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시킨 후 순식간에 급락시키는 주가 조작으로 투자자들이 상당한 자금을 얻었던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부채를 발행하는 연준이 정부의 은행 계좌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로 27조에서 29조 달러에 달하는 긴급구제가 이뤄졌는데 상환된 대출은 8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은퇴자에게 주어야 할 연금기금이 있어야 할 곳에는 부채담보증권만 가득합니다. 자산은 모두 그들이 가져갔죠.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이 없어졌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1년 9월 바이든은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통화감독청 청장에 사울 오마로바를 지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모든 은행 예금을 연준으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자산을 옮기고 재설계한 뒤 기존 시스템은 파산했다고 말하는 거죠. 은행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짓입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지배력이 변한다는 점에서 저는 금융사기라고 부릅니다. 미국 정부는 1947년 CIA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보고 의무가 없어 책임도 없는 기관이죠. 이어 1949년의 법안으로 2차 대전 이후 압류한 자산과 결합된 비밀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두 법안을 통해 정부가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검은 예산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CIA 국장이었던 부시가 레이건 정부의 부통령이 되었고 CIA와 NSC 그리고 법무부 등에서 부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어 민감한 기밀 업무를 사기업이 가장 먼저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뉴욕 연준이 정부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무한에 가까운 돈을 사기업에 지출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다루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합법적 사유화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납세자의 돈으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과정을 비밀에 붙이고 전체 경제를 보이지 않게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발생한 상황은 결정타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최초의 전 지구적 결정타였죠. 이 기간 동안 주요한 자본 이동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팬데믹 탓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었죠. 이것은 주권 국가로부터 권력을 빼앗고 엄격한 중앙 통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2019년 8월 G7의 중앙은행가들이 모여 고잉 다이렉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문제의 모임은 2019년 8월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중앙은행가 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다음 침체에 대처하기라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지출자들의 손에 직접 중앙은행에 자금을 전해줄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G7 국가들은 유권자가 뽑은 대표자가 중앙은행을 운영할 사람을 임명해 재정정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금융시스템 관리자를 넘어 직접 계좌를 제공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 계좌를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이후에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 구축된 스마트 그리드와 디지털 기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만들어지는 이들 시스템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의 정부 뒤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특권 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미스터 글로벌이라고 부릅니다. 초국적 권력의 입장에서는 주권 정부가 존재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정부가 존재해야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들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에 좋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부를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국제결제은행은 세계 63개 통화당국과 중앙은행이 가입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데 그들이 누리는 다양한 특권 중 하나가 바로 주권 면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계약이 해당 국가의 사법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이전하거나 거래할 수 있고 비밀리에 운용되는 자산을 보호하고 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과 그 산하의 IBRD, IMF도 있습니다. 빚이 많아질수록 중앙은행 카르텔을 거절할 수 없죠. 이런 방식으로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주택시장과 자본의 거품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자금의 운용 과정은 경이로울 만큼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도 비밀스러워서 투명하게 돈을 운영하거나 공개할 방법을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점점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죠. 초국적 권력은 민주주의라는 근본 구조에서 완전히 뜯겨나가 정부 주권과 개인 권리를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주권,
그리고 개인 주권이 존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미국은 은행과 기업이 정부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는 중앙은행가들이 원하는 규칙을 시행하는 도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국가가 주권을 지닐 것인지 주권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훔쳐가게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난 심각한 세계적 금융 변화로 우리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을 절망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비밀 유지 비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이 거대한 작업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서 열린 마음으로 배움의 여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허공에 인쇄된 돈과 디지털 암호화폐에 정신이 팔린 사이 그들은 실물 자산과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물질 차원에서 당신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 당신의 영혼까지 끌어들이게 놔두지 마세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낼지 찾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해가 다가옵니다. 전쟁 같은 해가 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세요. 거친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